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능력 Smet 자격증을 강의하게 된 하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Smet 그 모듈 3개의 모듈 중에서 세 번째 모듈인 C 모듈의 그 세 번째 챕터를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준비된 양보다 많이 고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준비했는데 고객이 안 찾아올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경영 전략을 짤 때는 들이닥칠 고객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어떤 필요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수요 예측 및 수요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자, 공급 계획과 전략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발생하는 대기 행렬 관리가 있습니다. 자, 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예전에 비해서 이 대기 행렬 관리법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자가 어떻게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과 수율 관리를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겠는데요. 3과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용어와의 싸움이다라고 느껴지실 만큼 이 안에 있는 경영학적인, 그리고 논문을 쓸 때나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봄직한 통계 관련한 그러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어려운 용어들이라고 비껴가지 마시고요. 어려운 용어를 정확하게 맥을 짚고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시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수요 관리 및 수요 예측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수요 관리의 개념은 오지선다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기업이 고객의 서비스 요청에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고객들의 요청을 일일이 그 즉시 빠르게 대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특히나 우리 외식 사업 이런 경우에는 특히 식사 시간쯤에 굉장히 많이 고객들이 몰리죠. 그래서 고객이 한꺼번에 밀려서 오면 아무래도 서두르게 되고, 또 이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 자체가 떨어져서 고객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운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작은 나의 서두름이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코로나 지나고 나서 비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까다로운 고객을 안 만나니까 훨씬 더 서비스하기가 편해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고객들은 포장이 잘 쌓여져 있는, 꼼꼼하게 어떻게 쌓여져 있는 어떤 그 완성도, 고객을 위해서 챙겨 넣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고 지금 우리 대면 서비스에서 외식업이라면 식당이 너무 분주해. 그래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많은 고객을 대응하느라고 참 바빠 보이는 그 모습을 본 고객이라면 이렇게 바쁘니까 조금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일 경우에는 오로지 내가 주문한 나의 서비스만 기대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기업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오히려 고객들이 떠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완성도를 극대화해야 되는 그 숙제를 하셔야지만 비대면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업이라면 365일 공장이 돌아서 일정하게 우리가 제품이 얼마만큼 생산해낼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자, 하지만 서비스 산업인 경우에는 이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나조차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면서 번 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질 높은 교육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이 아닌 1차 산업이 아닌 모든 전반적인 산업들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봤을 때 고객이 어느 때 출몰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특히나 고객들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기존에 계속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고객들이 들어올 거, 나갈 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항상 경영 전략에 포함시켜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여름, 한겨울 뭐 이런 계절적인 그 서비스가 아주 국한되어 있는 산업이라면 반드시 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갑자기 트렌드가 돼서 고객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제발 이렇게 고객들이 몰려와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된 그 경기 안에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요와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를 조금 기대해 보면서 넘쳐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용을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게가 사람이 막 줄을 서가지고 내가 정말 정신없이 분주해서 우리 포스 안에 돈이 막 쌓여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만큼 빨리빨리 그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굉장히 빠르게 습득되는 한국어 뭐 10가지 중에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 단어가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 행렬 관리,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차질을 우리가 일으켰을 때 고객은 쉽게 떠나버리는 특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왜 이렇게 빨리 서비스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야근하고 너무 힘든데 점심시간 밥도 안 먹고 공공기관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업무를 보러 나왔는데 자기들은 뭐 일찍 점심 먹으러 가서 창구를 닫아놨어. 그러면 이제 민원이 막 쏟아지는 거죠. 자, 심지어 우리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객이 기다리는 걸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자, 대기행렬 관리 측면에 있어서 수요, 몰아치는 고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별로 키오스크를 이렇게 두고 업무별로 분류해서 고객이 내가 보는 업무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눈에 예측 가능하도록 보여주는 이런 공공기관의 그 웨이팅 키오스크입니다. 자,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고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기다리는 게 싫듯이 우리 고객을 기다리게 하거나 또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산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용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서비스 산업은요,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가 그 자리에서 원하는 때에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 산업을 내가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절대 이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되는 산무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안 됩니다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업무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는 이 말이 쉽게 튀어나오신다는 거는 내가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길 바라는데요. 자, 이렇게 점심시간에 야근까지 하고 점심까지 거르고 제가 공공 업무를 보러 공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오늘 이 점심시간에 민원 고객들이 이렇게 많나요? 라고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자, 왜 몰라요? 왜 수요와 예측을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왜 공급에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자, 지금 이 코로나에 여러분들 이제 해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눌려왔던 여행 그 심리를 지금 막 폭발적으로 여러분 실현하고 있어서 해외여행이 지금 이제 막, 그러면은 이제 공공기관 여건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10개 창구를 열었다면 지금 수요, 몰려드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구를 뭐 20개쯤 늘린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대기 행렬 관리는 수요와 공급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분명히 몰려드는 수요를 예측하고 고객이 그 업무를 내가 봐야 되는 시간에 너무 기다리게, 지치게 한다거나 원인도 모르고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이 수요와 공급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이 수업에서는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시험에 많은 준비가 되실 거라 봅니다. 특히 수요 공급이 필요하고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즌 상품들을 파는 산업입니다.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와 관련된 여름 상품, 그리고 겨울에는 또 우리 뭐 눈썰매라든지 겨울 상품들이 있겠는데요. 제가 시즌 상품을 판매하는 많은 업체에 이렇게 교육을 가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쁠 때 그 시즌에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과로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정말 비시즌에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뭐 시설 점검에 투입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은 고정급여가 나오는 선에서 고객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죠. 일을 업무에 몰입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통제와 감시가 이어져서 직원과 경영진 간의 어떤 조직 갈등이 발생하고 막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됐는데요. 자, 이 시즌 상품을 한때 장사로 1년을 밥벌이해서 나눠서 12달을 직원들에게 고정급여를 주는 것, 이게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사학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까지 다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C모듈에서 경영자는 특히나 수요와 공급이 불평등한 그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될지 반드시 감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수요의 특성,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는 그 고객들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의 수요는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주별 또는 월별 등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집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대형 우리 슈퍼마켓들이 많죠. 저희도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마트가 아닌 중대형 이런 저희 동네 마트가 있는데요. 뭐 2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 이렇게 다마스로 배달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꼭 수요 장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수요 장터. 일주일에 딱 중간에 수요 장터. 수요일은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변동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말로 갈수록 주말에 뭐 해 먹지? 목요일, 금요일에는 고객들이 좀 몰린다는 거예요. 뭐 주말은 당연히 고객들이 몰려서 주말에 먹을 거리를 사고 남는 걸로 월화쯤은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아서 수요일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때워질 수 있는 상황에, 자, 마트들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죠. 그러면 수요일에 소진이 돼서 주말부터 새 물건들을 막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장터를 해서 재고들을 빠르게 소진하고 고객들이 가장 적게 오는 때에 굉장히 할인폭을 많이 줘서 고객을 또 불러 모으는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장터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동성 때문에 기업들은, 조직들은 이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몰리는 수요를 수요일로, 뭐 10원이라도 좀 싸게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적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에 굳이 쇼핑을 안 나가도 수요 장터 때 굉장히 큰 할인폭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요일에 갈 거야. 그죠? 그렇게 고객이
마음을 바꿔서 수요일 날 오게 되면서 고객이 피크를 치고 고객이 없어서 또 장사가 한가로운 때를 이렇게 수요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변동성 때문에 하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4가지의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충실하게 외워서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재고 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재고, 창고라는 것도 공간이죠. 창고라는 공간에 물건을 많이 재워두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장소가 없다면 또 다른 창고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시면서 느껴지시는 건 뭘까요? 집 밖을 나가면 다 돈이다. 그동안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을 때는 부모님 물건 쓰고 부모님 따라다니고 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도 누군가의 것을 이용하기가 쉬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20살이 넘어서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해서 혼자 자본주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계속 비용, 내가 버스비도 내야 되고 택시비도 내야 되고 가다가 물 하나 사 먹어도 그죠? 뭐 나가면 다 돈이에요. 어른들이 집 밖만 나가면 다 돈이야, 돈을 써야 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함에 있어서도 물건을 많이 재워두면 공간이 필요한 그 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다 돈입니다. 자, 비용 발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재고를 계속 빨리 떨어줘야 되는 그러한 것도 전략적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재고 없이 또 새로운 제품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이러한 고객 입장에서는 소비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계속적인 생산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양성과 이질성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고객들이 그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라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서비스 하긴 싫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밥벌이 하는 모든 현장들은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맞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수요에 내가 대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도 있더라는 거죠. 서비스가 특정 시간에 제공되어야 하거나 특정 공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가의 그 기계에 고객이 와야 되는 거라든지 또 한계가 있는 우리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9 to 6죠. 출퇴근 정확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공부를 하셔서 공직에 많이 계신데요. 예전에는 안정적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 그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공공 서비스도 왜 이 시간에만 해주느냐, 내가 여권 만들러 가려고 했는데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주말에 열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여권가가 요즘은 그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경기도에서는 24시간 민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을 나가야 되는 급하신 분들은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하길 기대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직에 가신다면 바깥 산업의 그 스피드만큼 공직도 같이 이게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공 서비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수요의 특성 4가지 중 아닌 것은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얼만큼 서비스가 판매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거. 그냥 오후에 우리가 지금 프로모션 하는 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도 한 10배 정도 고객이 몰리겠지? 뭐 이렇게 뭐 그냥 고객이 몰릴 거야 라는 전망이 아니라 몇 시간대에는 몇 명의 고객이 몰릴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숫자로 정확하게 경영자들은 예측하고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시켜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자, 중요한 건 공급 과잉이 되거나 공급 부족의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이걸 정보를 데이터로 숫자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때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시간대에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경영 기능이 연쇄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고객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측 관리를 A 모듈에 있는 접점의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와 경영자가 이걸 미리 잘 분석을 해서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별 5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측 기법의 종류 중에서 정성적인 기법이 있고요, 정량적인 기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정성적 기법, 성질을 나타냅니다. 성질을.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이 오면 어디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뭐 아파요 그러잖아요. 아프다는 것이 바로 성질을 나타내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정성적인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할 거야, 치료해야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성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입니다. 아프긴 한데 환자가 다 아프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만큼 아파요? 그러면 정량적으로 물었는데 환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정성적으로 많이, 굉장히 아파요. 쿡쿡쿡 쑤시면서 아파요. 뭐 여러 가지로 성질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나한테 와서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자, 환자분 통증이 너무 아플 때를 10으로 둔다면 지금 병원에 오시기 전엔 0에서 10 중에서 본인의 통증은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숫자로 묻죠. 이걸 양적으로 0에서 10까지의 양에서 너는 어느 지점쯤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정량적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이렇게 쓰지 않는 석사, 박사 가면 이제 논문 쓸 때나 네가 논문을 정량적으로 쓸 거냐, 정성적으로 쓸 거냐, 이제 교수님들께서 물어보실 때 그때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 정성적 기법, 그 측량하는 기법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정량적 기법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도 대비하셔야 되고요. 정량이 뭐냐, 정성이 뭐냐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뒤에 기법들은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성적 기법부터 여러분들하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 요인들 사이에서 복합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지금 아프긴 한데 쿡쿡 쑤시면서 아픈지, 뭐 그냥 전체가 묵직하게 아픈 건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의 그 성질을 다 묶어서 아프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의 판단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장조사,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그 지금 문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성질을 우리는 조사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시장조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장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용어, 여러분들 OX 연결형 문제로 나오니까 반드시 요 용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용어의 정확한 명칭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와의 인터뷰. 그죠? 이걸 사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드셔보니 어떠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요. 시장 동향을 분석해야 됩니다. 잘 팔리고 있네? 아니면 잘 팔리다가 뚝 떨어져서 지금 매출이 떨어진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동향을 분석을 하고요. 대규모의 그 설문조사, 뭐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도구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도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이 시장조사 요원으로 설문지 하나에 뭐 몇백 원, 몇천 원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직접 나가서 모니터하고 그죠?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이렇게 답을 가져오면 그 알바비 한 장당 얼마를 이렇게 뭐 주는 그런 그 아르바이트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아르바이트 비용도 써야 되고 설문지도 이게 타당한 설문지인지 작성하려면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직접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한눈에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정성적 예측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조사법은 이게 시장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뭐 마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고객들에게 물어보는 댓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객들이 우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그 기사 하나가 뜨면 그 밑에 이제 그 독자들의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조사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들의 그 분위기, 사용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물어서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시장조사법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명집단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지명해서 어느 특정한 집단을 지명해서 그 집단에다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고객들 중에서 우수 고객 있죠. 충성 고객, 참여도가 높은 고객 이런 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고객 평가단 이런 걸 발족해서 일정하게 어떤 그 보수를 줘서 많은 분들한테 아주 일반적인 답을 도출할 때는 시장조사법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지가 많아도 절대로 질문에 답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겹거든요. 저는 성격 분석 테스트 할 때 질문지가 많으면 내 성격 지랄 맞은 게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왜? 막 너무 많은 걸 비슷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걸 또 물어? 왜 묻지? 무슨 성격을 보고자 하는 거야? 막 이런 제 머릿속에 막 의문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들은 아주 우리 그 새벽 배송, 로켓 배송 해주는 업체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서비스를 받은 게 좋았어. 하나. 뭐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해. 그러면 이걸 눌러요. 그러면 대략의 시장조사가 되겠죠. 지금 배송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가고. 이게 많을수록 뭐예요? 배송에 뭔가 내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아주 깊이 있게 찾아야 되겠다라고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가 많을 경우에 지명집단법이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특히나 충성 고객이라든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답변해 줘야 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명집단법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명집단법입니다. 자, 그다음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자, 지명집단법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바로 델파이 기법인데요. 여러분 평소에 이제 뭐 델파이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용어일 텐데, 자,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또 동일한 질문들을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게 동일한 질문 쫙 줘서 전문가들이 자기네 각자의 전문가의 의견들을 쫙 취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적인 어떤 의견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타당도가 떨어진 질문들을 버리고
100개에서 한 50개를 다시 추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50개를 뿌립니다.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50개를 받은 분들이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데 나하고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다른 전문가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도구나. 거기에서 또 답을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불필요한 질문을 25개쯤 버리고 25개를 다시 뽑아서 다시 또 전문가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아주 유용한 정보들만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추려내는 이러한 기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조정, 통합시키거나 개선해서 내가 정말 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 델파이 기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겠죠. 전문가들의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델파이 기법도 기업에서 쓰기는 하지만 아주 자주 많이 쓰는 그 방법은 아닙니다만 우리 논문을 쓸 때는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을 수립할 때는 델파이 기법, 전문가들만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그죠? 델파이. 자, 요것보다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나 어느 일정의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지명 집단법. 레귤러하게 모든 그냥 평이한 전문가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도 아주 평이한 질문을 할 때는 우리 시장조사법, 지명 집단법, 델파이 기법. 이게 정성적 기법의 아주 대표적인 그 조사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량적 기법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양을 측정해내야 되는 우리가 정한다라는 정자에 여러분들 양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자, 주로 많이 쓰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양이 지금 점심시간에 고객이 많이 몰렸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몇 명이 몰렸어. 이걸 우리가 도출해내서 그 시간에 직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물건을 더 우리가 공급을 더 몰아준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경영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량적 기법에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시계열 수요 예측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량적 예측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레깅스를 많이 입었죠. 우리 그리고 뭡니까 또 아웃도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출복으로 많이 입으셨는데요. 레깅스 입는 거 우리 요가나 우리 운동할 때 많이 입고 아웃도어 그 복장은 등산하시거나 정말 어디에 이렇게 가셨을 때 입는 거지만 일상에 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추세로 갔었죠. 그런데 추세 변동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부츠컷 이러면서 레깅스에서 이렇게 바디가 너무 드러나다가 이제 부츠컷으로 좀 이렇게 추세가 변동이 되고 아웃도어를 많이 입으시던 추세에서 요즘은 골프웨어를 많이 입으시는 추세로 변동이 되고 있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고객은 계속 다르고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추세 변동 이거는 경영을 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상임몰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게 핫한 트렌드라서 내가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조개구이집이 막 생겼다가 막 이렇게 또 거의 몇 개 살아남지 못하고 다 또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음식에도 이 추세가 있거든요. 매운 불닭 이런 것들이 아주 그죠. 매운 고춧가루 양 청양고추에서 마라 그 입맛으로 추세가 변동이 되고 고객의 변동이 우리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거를 잘 보면서
지금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초보 창업자분들은 그냥 내가 이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가 이걸 그냥 지금 핫하니까 잘 팔릴 것 같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이 우리 바깥 환경의 추세에 어떻게 변화가 잦은 그 아이템인지 변화가 별로 없는 아이템인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셔서 이게 다 수익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량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전략이나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세 변동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습니다. 추세.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 꼭 어른들이 우리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밥 먹었나? 뭐 이렇게 물어보셨죠. 밥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밥보다 빵순이, 빵집 순례 뭐 이렇게 우리가 밀소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 추세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식생활이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뭐 차려서 불에 떼어가지고 막 이렇게 식사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완제품이잖아요, 빵은. 그냥 다 만들어진 걸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그 쌀 소비보다는 그 빵 소비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쌀 소비가 점점점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빵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계열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별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쌀 소비가 줄어드네.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떻게 줄어들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정량적 예측 기법입니다. 자, 계절 변동도 있습니다. 그죠? 계절 변동이 계절 변동의 아이템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계절에 벌어서 12달을 나눠서 내가 경영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붕어빵이라든지 팥빙수라든지 그죠? 물놀이라든지 눈썰매라든지 자, 이렇게 그 계절의 어떤 특성을 가진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계절 변동에 따라서 여기를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절 변동의 이 그 수준을 잘 분석을 하셔서 그 평균값으로 우리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연예인들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연예인의 인기가 계속 있진 않죠. 추세가 한번 딱 치고 나면 이제 떨어지는 그 추세 변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벌어놓은 돈을 내 평생에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막 잘 나갈 때는 또 나중에는 또 막 실패한 연예인으로 TV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추세 변동 이런 것들도 우리 모두가 20대, 30대 딱 이렇게 내 추세가 또 40대 후반, 50대, 60대 가면 체력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럴 때 20, 30대, 40대까지 내가 얼마만큼의 이렇게 그 노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60, 70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평균값을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 게 잘 벌 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노후에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그 노후가 준비가 안 된 그 노년을 우리 대한민국의 노년층이 지금 맡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전반에 이렇게 시간으로 놓고 그걸 나눠서 쓰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계절 변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계절 변동에 있어서 시계열 분석법, 이동평균법이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자, 가장 오래된 자료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 지나온 것들 다 버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이러하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기법이 바로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점심시간 때 사람들이 몰렸다면 사람들이 이 그 대기 행렬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그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뭐 2시간으로 연장돼서 A팀은 11시에서 12시 다녀오고 B팀은 12시에서 1시를 다녀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평균 이동을 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동 평균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지수평활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평소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자, 지수 평균을 이용해서 차기값을 예측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단순 지수 평균의 식을 통해 자, 공식을 잘 따라가서 답을 내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수평활법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한 100명이 듣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100분께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제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 것 같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100분에게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은 뭐 60kg요, 어떤 분은 70kg요, 어떤 분은 뭐 50kg요.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답변을 하실 겁니다. 자, 그 100분에 50이에요, 60이에요, 70이에요 하셨던 분들 지수를 이렇게 다 펼쳐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펼쳐 놓고 그거를 자, 다 더하는 거예요. 50, 60, 70, 50, 60, 70 이 100분의 답을 다 더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나누기 100을 합니다. 100분의 답을 나누기 100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같이 제 몸무게가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지수 평활법입니다. 지수, 많이 나와 있는 이 지수들을 평균값을 딱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수 평활법입니다. 우리 매장에 고객이 1000명이 왔어. 1000명이 왔는 걸 9시에서, 내 가게는 9시에서 밤 10시까지야. 1000명이 왔어. 그거를 1000명을 다 놓고요. 내가 아침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나누기를 딱 치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고객이 몰렸는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답을 전체를 다 더해서 평균을 딱 나누면 그게 평균 점수가 나오는 지수 평활법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이 시간에 고객이 많이 몰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조금 더 투입시켜 놔야 되겠다. 제 몸무게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은 저 몸무게쯤은 계속 유지될 거야. 그렇죠. 제가 갑자기 막 확 빠지거나 살 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갑자기 확 찌고 그러진 않을 거죠.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정도 몸무게가 유지되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평활법이라는 용어도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 풀이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수평활법, 미래의 노인 고용률을 예상했을 때요, 2000년에서 2050년까지 시간대별로 시계열로 이렇게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봐서 거기를 치고 들어갔더니 지금 우리 연도는 아직 2050년이 안 됐잖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노인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70대, 60대, 70대, 그죠?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노동을 할 확률이 이만큼이나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자, 그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지수평활법으로 노인 고용률을 예상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급 계획과 전략. 공급, 수요가 예측이 되면요, 거기에 내가 맞춰서 공급은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우리 이런 주머니 빵 이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지금 공급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기시키면서 너무 기다리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다려서 거기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사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게 해서 엄마들이 회사로 전화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해외 직구까지 막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공급을 늘리면 안 돼. 공장을 막 지어가지고 막 생산해내주면 안 돼? 라고 고객들은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폭발적으로 꿀 포테이토 칩 아시죠? 꿀 포테이토 칩이 유행을 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다 바꿔가지고 그것만 막 만들었는데 사람이 있죠. 살 수 없고 너무 귀한 거다 그러면 되게 맛있게 먹다가 흔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수요가 뚝 떨어집니다. 그거를 예측하지 않고 공장을 바꿔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공급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공급 계획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추구형 전략이 있습니다. 수요 그때 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면 이제 이거는 쓸 수 없는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전략의 장점은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재고를 안 남기겠다고 하면 수요 추구형 수요가 있을 때 딱 그만큼 공급해주고 끊어버리는, 그러면 돈은 그만큼 또 적게 벌리는 거죠. 수요 추구형 전략이 있고요. 자, 공급 평균화 전략이 있습니다. 공급 평균화, 일정 기간에 수요를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정말 반짝인지 어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치의 평균 기간의 수요를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늘긴 늘었구나. 앞으로 추세 변동도 생길 것 같아. 점점 고객들이 늘어나네. 그래서 평균의 크기를 보고 공급의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시험 문제 이 예문 그대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예문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달 합친 수요가 300건이에요. 그러면 한 달의 평균은 150건이죠. 그래서 첫 달, 다음 달 모두 150건의 우리가 처리 능력을 우리가 준비해 놓는데 뚝 떨어지게 되면 재고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물론 있겠죠. 자, 그렇지만 대응은 가능하다는 거. 공급 평균화 전략이 있습니다. 자, 혼합 전략이 있습니다. 수요 추구형 전략과 공급 평균화 전략을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혼합 전략을 쓰면 좋지만 저는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그 재고를 감안하고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거기 가가지고 못 먹으면 다음에 와가지고 꼭 거기를 먼저 가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여러분 한계 심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심리학적 용어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거를 획득하지 못했죠. 그러면 그거를 산무, 없어요, 안 돼요, 모릅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고객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정말 최선의 그 공급을 준비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발빠른 고객님들이 빠르게 물건을 찾아가셨습니다. 저희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걸 제때 공급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아주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부드럽게 그렇게 고객에게 아니다, 못한다, 모른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설득을 잘하면 고객은 다시 재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수요만큼 내가 딱 자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써서 공급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정 주문 모형이 있습니다. 매번 주문량이 고정되어 여러분들 있죠. 들쑥날쑥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정비가 계속 나가고 있죠. 직원들 월급, 관리비, 시설비,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임대료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왔다 갔다 그러면 기업들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로켓 배송 해주는 업체에서 와우 고객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아주 몇천 원의 어떤 고정 주문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원의 월 이용료를 내면 무료 배송해준다라는 것이 이 고정 주문 모형을 딱 고정비에 해당하는 만큼 고정 고객을
딱 끼워 맞춰 놓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배달할 때도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잖아요. 미치는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만 원 이상 배달됩니다. 또는 뭐 최소 배달 단위가 뭐 10,000원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 이상 주문하셔야 됩니다. 또 1인 1주문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전부 고정 주문 모형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죠? 우리 기업이 고객들이 다 잘 계속 충성 고객으로 이용해 주면 좋지만 고객들이 왔다가 떠나고 하면 나는 어떻게 지속 가능 경영에 굉장한 차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번 주문량을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방식들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수요가 일정할 수 있고요. 단위 가격이 일정할 수가 있고 이런 고객들이 있음으로 해서 재고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주문에서 실제 조달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도 그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 주문 모형이라는 용어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일회성 주문, 이게 이제 계절성이나 우리 명절이나 이럴 때는 주로 이렇게 일회성 주문 모형에서 많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 공급을 주로 재작년에 어땠더라. 그 중간에 뭐 코비드라는 이슈가 있었어. 그러면은 대면으로 많이 팔릴 거다, 비대면으로 많이 팔릴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일회성, 유통기한이 있는 그죠?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제3과 C 모듈에 있어서 3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경영자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잘 수요를 예측하고 예측을 어떻게 해요? 어떤 지금 고객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정성적인 그 부분, 그 다음 어떤 게 얼마만큼 불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내는 양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 용어들을 외우고 시험을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과까지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라는 지식적인 그 파트를 공부하셨다면 다음 시간에 저하고 공부할 파트는 바로 서비스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4과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